1분기가 실적이 바닥이고 2분기, 3분기, 4분기 하면서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지금 고평가고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저는 앞에 PEG도 그렇지만 이런 것 이 추이만 놓고 봐도 여전히 에코프로비엠은 충분히 매수하셔도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반도체로 갔던 에너지들이 반도체가 좀 쉬면서 2차 전지가 다시 올라오죠.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은데요. 하이투자증권 이영훈 이사님과 2차 전지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쉴 만큼 쉬었습니다. 2차 전지가 그죠? 예, 그러면서 관심들을 갖는 건데 2차 전지를 보면서 뭘 좀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요? 지금은요. 일단 2차 전지가 지금 노이즈가 좀 심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과대평가됐다는 쪽도 있고 또는 이제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하는 쪽도 있고 한데 그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보통 이제 그 2025년 이후에 성장의 각도가 지금처럼 계속해가지고 가파르게 갈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 또 기울기가 만만해지기 때문에 밸류를 갖다가 이제 할인을 해야 된다. 그때 가면 지금 받는 밸류를 못 받는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맞다 틀리다를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분의 입장도 있고 또 제 입장이 있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성장의 기울기는 25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상당 기간은 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우선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25년도부터 글로벌 그 공급 글로벌의 그 빅 그 카 업체들이 그러니까 업체들이 대부분이 다 이제 신차를 대대적으로 런칭을 합니다. 전기차 관련된 거. 그래서 사실상 지금 보여주는 전기차의 숫자하고는 다르게 크게 이제 많이 이제 배출이 되고 그 판매가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제 2차 전지의 수요는 25년 이후부터가 실제적으로 본격적일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단적인 예가 22년도에 지금 2차 전기차의 판매량이 전체 차량에서 5.8% 정도 됐거든요. 그 미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5.8%인데 이게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2032년까지 67%를 맞추라고 있고 그 행정명령으로 2030년까지 50%까지는 맞춰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하게 보면은 2032년까지 보면은 지금 5.8% 작년에 미국 내에서 팔린 전기차 비중이 그렇다면은 67%가 되면 11배 정도가 성장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5.8%에서 상당 부분은 그 테슬라 차량이고요. 아직까지 작년까지는 그 일반 차량들이 그렇게 크게 많이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들이 크게 많이 판 게 없기 때문에 전기차를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실제로 5.8% 내에서 국내의 그 배터리 업체들이 차지하는 포션은 한 30%밖에 되질 않습니다. 테슬라에는 들어간 게 없고 테슬라에 들어가는 LG 화학 거는 저쪽 그 LG 엔솔 거는 지금 유럽으로 나가거든요. 네. 그 중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보면 69%가 됐을 시점에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게 한 40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60% 이상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렇게 따지고 본다고 그러면은 그 5.8%에서 30% 수준이라고 하면 실제로 판매량은 전체 판매 차량에서 1.8%가 우리나라의 배터리가 탑재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46%까지 올라가야 되는 상황, 최소 미니멈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25배가 성장하는 모양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큰 숫자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이제 GM 사장도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25년에 전기차 자기네들이 예상한 것처럼 팔지 못할 것 같다. 그 이유가 배터리 부족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난주였나요? 포스코 퓨처 M이라는 회사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그 10년에 13조 그 계약을 한 게 있었잖아요. 13조짜리 계약을 한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계약이 일어나면서 초장기 계약에 큰 딜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 배터리 수요가 여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계약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요. 현대차도 지금 미국에 이제 공장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배터리 업체가 또 이제 조인트 벤처가 됐든 뭐가 됐든 해서 나올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기를 하고 있다. 여기에다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거는 ESS입니다. 저장 장치요. 이 저장 장치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구도에서는 중국의 그 LFP 저장 장치가 됐든
MCN을 이용을 했던 간에 지금 중국산은 배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걸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그 국가는 사실 제한돼 있습니다. 양산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을 다 차지할 가능성도 있다. 이게 북미 쪽의 ESS도 그렇죠. 지금은 차량용이지만 ESS가 커지면 북미가 중국에 못 들어가면 그쪽도 이제 수요가 많다 이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그 부분도 사실은 그거는 지금 우리 밸류 산정할 때 지금 아예 그렇죠. 책정을 안 하고 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LFP 배터리가 되면은 우리가 뭐 그쪽이 확산이 되면 불리하다 그러는데 지난번 배터리 데이 때 그 SK 그 온에서 그 LFP 배터리를 이제 런칭을 하면서 보여주면서 네. 이 LFP 배터리의 제일 약점이 저온에서 영하에서 배터리가 급 방전이 되는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그거를 제어하고 그 상당한 기간을 갖다가 충전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배터리를 개발한 거를 보여준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력이나 기술력 자체가 우리가 뒤지지 않는다. 이런 맥락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고점이 왔다랄 논하기보다는 앞으로 얼마 정도까지 더 확장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올랐다 조정받은 거는 그런 기대감을 좀 빨리 단기적으로 주가가 땡겼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오버슈팅이 네네. 됐었던 네.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다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었지만 네. 실제로 보면 저도 현장에서 이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쇼커버가 실제로 들어왔었고 네, 네. 공매도 쪽 쇼커버가 들어와가지고 주가가 또 오버슈팅이 돼버렸던 예. 구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반작용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기간 조정을 받았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성장에 대한 기울기가 어떻게 될 거냐인데 그 부분을 시장의 우려보다 더 클 수 있다. 좋게 이제 보신 거고요. 네네. 그러면 뭐 실적 추정을 좀 해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 여전히 봐야 될 거 어쨌든 간에 뭐 요즘 뭐 소재로 다양하게 나오지만 어쨌든 메인은 양극재입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솔직히 양극재를 여태까지 취급을 거의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예. 이제 얼마 전에 최근 이제 에코프로 BM 한번 공부해보고 뭐 이런 거 하면서 방송에서 얘기를 한 적은 있긴 하지만 왜 그러냐면은 워낙에 많이 올랐고 실적이 급하게 반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요. 주변 지인들이라든지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좀 자문을 좀 구했었는데 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이쪽 시각에 대해서 적정 주가가 얼마다를 보자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어떤 실적의 성장이 나오는 회사들은 지금 시점에서도 투자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가 그 PEG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성장 기업에 대해서 이제 밸류 평가를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는 에코프로 BM, LNF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가장 핫하게 올랐던 포스코 퓨처 요 세 개를 갖다가 이제 나름대로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가장 뭐 양극재 업체 가운데 대표적인 회사들이니까요, 그죠? 네네. 그러면 뭐 에코프로나 이런 건 별도로 하고, 양극재 업체인데, 그러면 이제 3사를 좀 비교를 해주신다는 거죠, 숫자를 가지고. 일단은 각사별로 하고 에코프로 BM하고 LNF 양사에 대해서 조금 비교를 좀 해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은 따로 놨는데 그거는 지난주에 너무 이제 급등했던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좀 다른 방식으로 추가로 조금 더 분석을 좀 해보려고 이렇게 따로 빼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 BM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이 표에 보시는 거가 지금 보시면은 이게 그 18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그 매출 성장, 영업이익 이런 것들을 갖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밑에가 18년이라 위로 올라오네요. 네네 올라오는 거죠. 그럼 2018년 기준으로 보시면은 5,800억 정도 하던 게 지금 작년 경우가 지금 얼마가 됐냐면은 5조 3,576억 10배가 난 거죠 지금 사실상. 그러니까 약 10배 정도가 올라온 거죠 매출 자체가. 네. 뭐 영업이익도 말할 거 없이 엄청 크게 올라왔습니다. 3,800억이었는데 그 전에 360억 정도밖에 안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10배가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참 딜레마가 성장주 투자할 때 항상 우리는 보면은 예전에도 보면은 IT 버블 있고 할 때도 PER 100배 뭐 PER이 안 나오는 거 이런 거 보게 되고
바이오 투자할 때도 보면 그건 아예 그렇죠. 숫자가 안 나오고 하는데 예. 이렇게 숫자가 빡빡 찍히면서 성장이 급하게 나오는 거를 갖다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도 이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것 대부분 같습니다. 숫자 없이 올라가는 건 많이 봤죠. 그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나서 기대감으로.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그게 매출로 반영이 되거나 네. 아니면 한동안 유행했었던 PDR이라고 네. 그 드림을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냥 꿈만 먹고 가는 네. 그런 경우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숫자가 불과 2018년에서 22년이면 한 5년 상간에 10배의 매출이 일어나고 앞으로도 고속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섹터를 우리가 경험을 별로 안 해봤기 때문에 노이즈가 더 심한 거라고 봅니다. 뭐 별도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별도로 지금 정리를 해놓은 건데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죄송합니다. 매출이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8,500억. 근데 지금 22년 기준으로 3조 4천억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매출 성장이 엄청 크게 일어나는 건 여기 별도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1분기 실적을 가지고 올해 밸류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작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1분기 그 실적만 가지고 곱하기 4를 했을 때 올해 PER이 얼마냐면은 82입니다. 82배. 네네. 그럼 사실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 손이 쉽게 손이 안 안 나가죠. 나가죠. 네. 이렇게 보면 손이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PBR로 보면은 16.9배입니다. 네. 이건 뭐 보통 제약바이오에서도 보기 힘든 그렇죠.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5배, 7배만 돼도 그죠? 네네. 그래서 높은 건데. 그래서 노이즈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면 PEG라고 하는 Price Earning to Growth Ratio라고 그래가지고요. PER을 갖다가 저 주당 순이익의 성장률로 나누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년이면 단순히 나누면 되고 2년이면은 각 해마다의 성장률을 합산해서 그걸 평균을 내 가지고 대입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0.5 정도 5 미만일 경우엔 적극 매수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1일 때는 매수 고려할 계속 매수 시그널이 나오는데 1.5 이상이 5가 되거나 그걸 넘어갈 때는 고평가돼서 사지 마라. 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세 군데 증권사 거를 참고를 했습니다. 이베스트, 하이투자, NH 이렇게 참고를 했는데 보시면은 다 1배 미만에 있습니다. 0.59, 0.79, 0.3. 네. 네네. 여전히 차이가 또 좀 있네요. 편차가 편차가 있는 하이하고 거는 NH하고는 뭐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이제 그 이유가 보면은 하이 같은 경우는 실적을 배정을 해놓은 거를 보면은 지금 이거는 참 그리고 제가 먼저 설명을 안 드렸는데 23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앞에 뒤에 거를 역산을 해보니까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럼 25년 이후가 논란이니까 25년을 기점으로 해보자 해서 23년 증권사 추정 실적에다가 25년 걸 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PEG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0.5배, 0.7배, 0.325배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유는 보시면은 그 NH가 지금 25년 실적을 갖다 굉장히 높게 올려놨어요. 지금 9,700억 정도 이익이 나는 걸로. 근데 지금 하이는 7,300억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점은 여전히 1배 미만이고 0.5에 가깝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사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해서 25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봐도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매수 구간이다라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소위 뭐 피터 린치가 얘기했다는 네, 맞습니다. 네, 그 성장 PEG의 개념들을 그죠? 사실은 이제 이런데 적용 가능한 거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25년 이후에 꺾일 거야라고 단정을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네. 근데 이제 저는 25년 이후에도 기울기 지금보다 오히려 더 급할 가능성도 있고 지금 못지않게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이제 또 다른 증권사들 거 리포트를 가지고 지금 이제 올해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BM입니다. 이번에는 메리츠하고 미래에셋 리포트를 가지고 한번 단순하게 PER로만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네.
지금 23년 기준으로 72배 나와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미래 같은 경우는 67배로 7배. 지금 나와 있고. 네. 거의 근데 비슷하다고 앞에서 80배가 넘는다고 했던 거는 1분기 대비해 가지고 그 1분기 실적을 곱하기 4에서 만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얘기는 1분기가 실적이 바닥이고 2분기, 3분기, 더 4분기 하면서 좋아진다. 더 좋아지는 그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증권사에서 지금 25년 추정 PER을 보시면 28배, 26.9배가 나옵니다. 네. 이거는 오늘이 아니라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지금 고평가고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저는 앞에 PEG도 그렇지만 이런 것 이 추이만 놓고 봐도 여전히 에코프로비엠은 충분히 매수하셔도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 양극재 가장 대표적인 사실은 이제 에코프로가 워낙 그 강력한 시세를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쇼커버라든지 그죠? 네네네. 자회사 상장 기대감 이런 맞습니다. 것들로 워낙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도 어디 뭐 모임에 갔는데 자꾸 뭐 주식 얘기하고 그죠? 아마추어들이 프로를 가르치려고 들면 고점이다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네네네네. 그 시중에도 주변 사람들 주식 잘 모르는 분들이 에코프로 얘기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이 뉴스의 노이즈가 많아졌다는 거죠. 실제로 어쨌든 사업의 영역으로 보면 이렇게 양극재 업체를 휘어하게 비교하는 게 훨씬 더 그 밸류 평가가 쉽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해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LNF를 좀 네, LNF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마찬가지로 그 매출 성장은 에코프로 BM처럼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딱 보시면은 지금 10배는 안 되지만은 그러니까요. 5천억에서 5천억에서 3조 3조 8천억까지 작년 기준으로 네.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걸 확인하실 수가 8배.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1분기 실적 기준으로 하면 1분기에 이게 적자가 났습니다.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나서. 그래서 이제 PER을 지금 볼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PBR로 보면 8배가 나와 있죠. 네. 그럼 에코프로 BM의 PBR은 아까 10 몇 배였었잖아요. 아까 에코프로 금방 봐도 잊어먹네. 네, 네. 16배, 17배 정도 17배였어요.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LNF가 저평가됐다, 싸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PEG로 해가지고 실제로 싸냐? 이베스트 증권 아까 똑같은 증권회사들 가지고 이제 추정을 해보면요. 겁나 비싸네요. 엄청 싸죠. 딱 보시면 0.119 나와 있고 0.007 나와 있고 이런데 네. 보시면 거의 증권사 수수료 수준인데 0.00매. 근데 이제 보시면 네, 뭐가 문제? 25년 실적에 대해서 네. 상당히 높게 언급이 돼 있습니다. 7,590억을 적어놨죠. 네. 이베스트 같은 경우. 네. 근데 지금 여기 하이 투자 같은 경우는 이 23년 실적을 굉장히 안 좋게 잡아놨고 지금 이건 리포트를 보고 한 거기 때문에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25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5천억대.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가 요거는 조금 노이즈가 있을 것 같고 KB 같은 경우가 2,600억에서 7,700억 이렇게 이제 25년에 7,700억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뭐 그냥 사도 되는 것처럼 나와 있고 이걸 근거로 해서 지금 증권사에서 보면은 LNF를 갖다가 이제 탑픽으로 해가지고 목표 주가를 굉장히 높게 해놓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들어올랐다, 그죠? 네, 들어올라 있다.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덜 돼 있다. 네. 이게 간접 이제 다시 아까처럼 똑같이 미래에셋하고 메리츠 증권을 통해 가지고 이 보여드리는 건데. 자 실적 보시면은 23년에 PER이 지금 44.9배, 35.9배 아까보다 확실히 톤다운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25년을 보십시오. 16배, 15배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증권사에서 정리한 리포트를 제가 이제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게 성장주라고 말하기도 애매할 정도로 지금 예상 목표치로 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죠. 목표 주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저평가를 받는지 이제 이게 저평가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두 회사를 이제 1분기 실적만 가지고 비교해 보면 사실 그 PER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NF가 파생 상품 평가손 때문에 적자가 났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면 1분기 가지고만 곱하기 4를 한 거니까요. 네. 그 POR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게 되면은 지금 BM이 61.5가 나오고
LNF는 62.2로 에코프로 BM이 오히려 저렴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1분기 실적만 가지고 했다라는 점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를 좀 비교해 드리려고 한 건데 만약에 이제 적자가 아니다. 이걸 갖다 LNF를 인위적으로 좀 그 파생 빼고 조정을 좀 하면 네. 순이익의 이제 에코프로 BM이 약 75% 정도가 이제 영업이익의 75% 정도가 순이익으로 나왔으니까 대입을 하면은 70 저기 에코프로 BM은 아까 보여드렸던 게 여기가 61.5인데 얘는 LNF는 82.9가 나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실적만 놓고 보면 BM이 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매출로 보면은 1.48배 차이가 나고요. 이거를 1분기 곱하기 4한 겁니다. 매출도.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으로 보면 BM이 2.6배가 높습니다. 근데 요거를 갖다 산식을 정리해 보면 얼추 LNF가 현재 BM 주의 어떤 밸류를 받는다 그러면 지금 주가에서 100% 정도 올라도 괜찮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문제는 LNF가 그러면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 BM보다 싸냐? 싸지는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영업이익률이 지금 에코프로 BM이 LNF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1분기 저점이고 2분기, 3분기, 4분기 좋아지는 그림이 양사 모두 나온다 그러면 실적 역시도 그렇게 이제 반영이 될 거고 그러면 오히려 실적의 갭은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두 회사를 이제 간단하게 비교를 좀 종합 비교를 해보면 23년 추정 실적으로 보면은 상대적으로 BM이 우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곱하기 4, 1분기 실적 곱하기 4라는 이제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이제 매출 기준 시가총액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애널리스트들 생각은 BM은 성장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는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 중에서는 분명히 고점 내지는 좀 오버밸류 돼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근데 이제 반면에 LNF는 절대 수치보다 상대 밸류로 봤을 때 우위에 있고 절대 수치 자체도 아까 뭐 PER이 25년에 15배 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이제 보시는 것들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양사의 그 특장점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그 에코프로 BM은 그 중장기 캐파 기준으로 72만 대입니다. 72만 톤입니다. 네. 근데 LNF는 40만 톤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그것만 가지고도 이미 2배는 좀 안 되지만 어쨌든 이제 차이가 난다. 그럼 볼륨의 차이가 크게 난다는 거고. 그래서 BM의 성장성이 더 크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에코프로 BM은 그 NCM 812를 통해 가지고 장기 공급 계약이 많은 반면에 LNF는 장기 공급 계약이 없습니다. 보통 2년 단위 계약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저평가받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밝혔지만은 그 단결정이라든지 NCMX라고 그래가지고 차세대 이제 양극재 관련해서 하이망간 니켈 이런 것들까지 이제 하이망간까지 해가지고 이제 차세대 양극재를 갖다가 개발했고 그거를 적용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에코프로 BM은 발표를 했고요. 단결정은 저기 LNF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개발을 한 것 같고 당연히 하겠지만은 단점이 지금 일반화되어 있는 NCM 811이 없습니다. 상품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메인 스트림에서는 조금 빠져 있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상대적으로 좀 작다. 근데 이제 이게 구반반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가 갖고 있는 NCMA 기술을 가지고 이제 거기서는 일정 부분 좀 계약을 해가면서 볼륨을 키울 여지는 있을 것 같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이제 아까 전체적으로 에코프로하고 BM을 말씀드리면 단순히 지표로만 보면은 에코프로보다는 확실히 LNF가 싸고 저렴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성장의 그림이라든지 향후 확장성을 놓고 보면은 에코프로 BM이 훨씬 더 상방의 기회는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싸고 저렴하기 때문에 LNF는 하방의 리스크는 좀 제어가 되고 올라갈 때는 따라서 가는 그런 그림이 좀 나올 것 같은 그런 기호 그렇게 이제 정리를 저는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아유, 그 작업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장주를 보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싸서 올라갈 여지가
더 있다. 이건 사실 가치주를 볼 때 우리가 그렇죠, 그렇게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성장주이기 때문에 뭐 꺾이게 되면 가치 시장 영향을 받는 맞습니다. 거고요, 그죠? 네네. 성장주라는 본연의 그 컬러를 봤을 때는 에코프로비엠이 더 성장주 다운 면모를 네네. 캐파나 그죠? 그렇습니다. 이익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다. 네네. 또 물론 뭐 선택의 문제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죠? 성향의 문제. 성향의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에코프로비엠이랑 LNF를 비교해 주셨고요. 그다음 포스코 퓨처엠인데 왜 세 개를 같이 비교하지 않았나를 생각해봤는데 제가 이게 맞네.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는 사실은 거의 양극재 갖고 설명이 되는 기업이잖아요. 네네. 근데 포스코 퓨처엠은 사실 양극재로만 설명되는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볼 때 거기 네네. 뭐 응극재도 있고 그죠. 그래서 아마 그렇지만 또 주목받고 저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었죠. 포스코 퓨처엠을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또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퓨처엠도 따로 또 분석을 하셨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퓨처엠 같은 경우는 양극재 외에 음극재가 있고 네. 또 옛날에 했던 내화물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매출 비중은 크진 않지만 근데 이제 그거를 여기서는 이제 제가 메인으로는 어차피 양극재하고 음극재 일부를 좀 따가는 정도만 하고 내화물은 일단 제껴놓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성장의 속도는 마찬가지로 퓨처엠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양극재를 좀 뒤늦게 출발을 했던 측면도 좀 있기 때문에 현재 볼륨으로 보면 22년 말 기준으로 보면 3조 3천억 정도 매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오히려 LNF하고 좀 비교를 해봐도 LNF보다 많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그죠. 3조 8천억이니까 네. 이런 상황이었었다. 근데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캐파 확장을 해가면서 볼륨을 키워나간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 또 음극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음극재 같은 경우도 이제 매출액을 보시면은 이제 매출액 단위로 봤을 때 22년도가 지금 1조 9천억 정도 했었죠. 네. 네네. 1조 9천억 정도 매출을 이제 가져왔었기 때문에 볼륨이 작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다 합산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려면은 복잡해지기 때문에 요거를 좀 단순화를 좀 하려고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1분기 실적을 가지고 곱하기 4를 해가지고 밸류를 계산을 해보니까요. 포워드 PER이 185가 나옵니다. PBR은 11배가 나오고요. 더 높네. 이거는 뭐 지금 앞에 BM보다도 훨씬 그러니까, 높은데 굉장히 이제 그런 비싸 보이는 그런 모양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PEG로 23년하고 23년에서 25년을 놓고 궁금해. 계산을 딱 한다고 하면은 얼추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게요. 증권회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가지고 EPS를 구한 거고요. PER을 구한 거고 그다음에 EPS 성장률은 23년, 25년을 이제 2년이기 때문에 이제 그 평균을 내 가지고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0.5배 선 근처에서 다 움직이고 아까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봤을 때랑 거의 비슷한 모양이 그렇죠. 나오죠. 예. 그러니까 많이 올랐는데 이게 이런 모양이 나온다라는 게 좀 희한한 거죠. 근데 이제 이건 전제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5년 이후에도 성장의 기울기가 지금 수준 이상은 된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 아니다라고 보시는 것 분들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내용이다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네. 근데 이거에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제가 한번 또 추산을 좀 해봤는데요. 네. 올해만 지금 현재까지 수주한 게 97.2조입니다. 수주 내역 정리가 돼 그리고 그 매출은 2분기부터 이제 이번에 이제 아직 2분기 중간이니까 GM의 얼티엄 세일즈 향 매출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1분기에서 4분기 합산 매출이 5조 3천억 지금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2,300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1,210억으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제일 위에 EPS를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거거든요. 이 그 모선이 그러면 1,200억으로 잡혀 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시면 실적을 가지고 추정을 해보면 수주를 가지고 수주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합산을 쭉 해서 받은 수주가 예를 들어서 23년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출한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제 기간환분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저렇게 나오는데요. 요게 이제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뒤에다가 이제 다시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건 그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거 PEG로 계산한 건 아까 보여드렸죠. 네.
자,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요겁니다. 2023년에서 25년까지 예상 공급 금액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연으로 봤을 때 평균으로 25년, 26년, 그 29년, 그다음에 32년 공급 계약이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23년에서 25년까지 그걸 안분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지금 연으로 봤을 때 15조 5천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분기로 하게 되면은 3조 8천억 정도가 나옵니다. 네. 그럼 아까 매출하고는 지금 비교가 안 되는 숫자가 나와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26년부터는 또 이제 계약 공급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이제 주는 건데 공급 계약이 끝나면 자연히 또 다시 늘잖아요. 그렇죠. 또 추가를 하게 되고 새로운 하니까 또 기술가 있을 수 있죠. 이 밑에 거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의미가 없고 요걸 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이 15조 2천억이 나옵니다. 이걸 갖다 산식을 갖다 처음엔 다 넣었었는데 너무 복잡해가지고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분기당 3조 8천억 정도가 나온다고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었잖아요. 네. 여기서 3조 8천억 나온다는 거, 15조 5천억 나오는 거, 요거를 갖다가 정리를 하면은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기 매출이 25년에 15조 2천억이 나오고요. 영업이익률을 6% 추산을 하고 그 다음에 OP 마진의 74%를 갖다가 순이익으로 잡으면 순이익은 6,393억이 나오고요. 영업이익은 9,300억이 나옵니다. 네, PR은 43배. 그러면 43배가 나옵니다. PER이. 그러면 25년이죠. 25년입니다. 네. 이거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보면 이것도 그렇게 비싸다라는 느낌이 성장의 기울기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전제를 하면은 그게 그렇게 다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성장 섹터의 관점으로 정리하면 PEG는 3, 4 모두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는 거 맞다. 근데 이제 방어적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3, 4 중에서 LNF를 볼 가능성이 높고 아무래도 이제 밸류로 보면은 손이 안 나가는 뭐 16배, 네. PBR이 16배 뭐 이러면은 손이 안 나가니까 근데 이제 적극적이라고 그러면 에코프로비엠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포스코 퓨처엠도 여전히 투자 매력은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여기에 빠져 있는 게 하나를 더 언급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ESS 양 매출은 제외가 돼 있다. 네. 그리고 그 포스코 퓨처엠이 이번에 수주 그 13조짜리 계약을 하고 난 뒤에 기사가 뭐가 나왔냐면 더 큰 게 뒤에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 더 큰 물량들이 수주가 지금 사실은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숫자가 이거 언더보다는 오히려 이거 이상이 나올 가능성도 사실 좀 있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밸류상으로는 지금 해필이면 지난주부터 이번 주 2차 전지가 좀 많이 올라 버려가지고 네.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39만 얼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오늘 좀 살짝 눌렸던 것 같은데 이런 게 32, 3만 원대 있다 갑자기 이제 확 튀어 올라가고 이랬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메리트가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가 지금 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캐파가 34만 5천 톤입니다. 여기 지금 25년도 거 보시면은 캐파로 보시면 34만 5천 톤이 나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요. 네. 근데 에코프로비엠은 42만 톤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LNF는 34만 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운데서 그냥 단순히 뭐 특별히 양극재 가격이 차별화가 심하지 않다고 하면 에코프로비엠이 매출이 제일 많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3사 가운데서는 그래도 지금 구간에서는 BM이 좀 메리트가 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방산이나 원전이나 사실 조금 최근에 관심권에서 조금 뉴스가 사라진 듯한 좀 맞습니다.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요. 다시 좀 왜냐하면 그게 이제 2차 전지로 워낙 자금이 많이 가거나 최근에 또 그 챗GPT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 확 갔었는데요. 네. 그쪽이 좀 이제 또 조정 쉬어주면서 결국은 방산 또 뭐 원전 최근에 조선 해운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방산 얘기를 오늘 할 건데요. 네.
방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갑자기 뭐 6월, 5월 달에 뭐가 뉴스가 튀어나오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K 방산의 가능성들을 유력들을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네. 뭐 좀 다시 좀 봐야 될 혹은 이제 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게 있는 단계인가요? 일단 작년에 네. 우리나라 이제 그 전부터 우리가 물론 이제 방산 제품을 수출을 했었지만 그 작년에 이제 큰 계약이 있었죠. 폴란드하고. 그 사실 이제 폴란드의 그 물론 2차 계약이 아직 정식으로 되진 않았지만 로템, 현대 로템이요. 로템 네. 같은 경우는 1,000대. 예. 뭐 이번에 이제 첫 번째 비행기가 나갔다고 하는데 네. 그거 이제 카이에서도 이제 상당히 FA50. 많은 예. 이 금액으로 보면은 상당히 큰 금액이 이제 계약이 되면서 이제 방산 시장을 좀 이제 많이 주목을 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방산이 사실 보면 하이엔드급 무기는 사실 거의 없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이제 하이엔드급 무기가 방산 시장의 90%를 차지하는데 거기는 대부분 다 미국이 가져갑니다. 뭐 다 아시는 스텔스, 유도 미사일, 그다음에 정찰, 항공모함, 무인 정찰기, 군위성 통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미국이 주로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미국이 이제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좀 양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평화 시대가 길게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물건을 제대로 못 만들어내거나 납기를 못 맞춰가지고 그 양산성의 문제, 즉시성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제 재래식 무기들이 작년에 이제 많이 부각이 됐고 네. 그 이제 첫 계약이 이제 폴란드에서 크게 터진 거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런 수요를 네네. 창출시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이제 K 방산을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나갈 지향점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사실 우리 미국하고 이제 경쟁이 돼 버리면 미국이 가만두질 않을 거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쪽을 피해서 예. 갈 수 있으면서 또 남들이 못하는 거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표의 이제 방산 시장에 대해서 이제 구조화를 좀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그 우리는 이제 미들급이라고 하는 재래식 무기, 전차, 자주포, 뭐 포탄, 지뢰 이런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가는데 얼마 전에 이제 기사화돼가지고 좀 어이가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독일하면 전차인데 예. 너무 평화 시대가 오래가니까 지네들이 갖고 있던 전차 죄다 팔아먹고 지금 전차 가동할 수 있는 게 10대도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막상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만들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업그레이드를 안 해놔가지고 구형 모델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양상으로 지금 이제 사실 평화의 시기가 좀 길다 보니까 이 제조에 있어서 항상 우리는 그 상대를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군수에 대한 이제 끊임없는 개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양산성, 신속성 거기에 가성비까지 붙어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재래식 무기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제대로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방산은 기업 대 기업, 기업 대 국가의 거래가 아니고 국가 대 국가의 거래입니다. 지금 이번에도 이제 살짝 노이즈가 있는 게 보면 폴란드 1차 계약도 사실은 정부가 이제 지급 보증을 해주는 상황이잖아요. 예. 차관 형식 비슷하게. 그래서 은행을 통해서 지급 보증을 해주고 그 나가고 나면 나중에 이제 돈을 이제 돌려받는 그런 구조.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2차 계약에서도 지금 보면 폴란드가 똑같은 요구하는군요. 조건으로 해달라고. 근데 1차하고 다른 거는 1차는 국내에서 만들어서 다 준 거지만 2차는 상당 물량이 다 현지에서 합작으로 만들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걸 그렇게 해주는 건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좀 노이즈가 좀 있기는 한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폴란드가 이번에 그 법 하나를 통과시키면서 유로존 내에서 좀 노이즈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이제 협력하거나 좀 접촉했던 관료들은 다 이제 정계에서 퇴출시키는 작업을 한다는 걸 갖다 현직 대통령이 이제 서명을 하면서 유로존에서는 이건 독재로 가는 길이다 해가지고 이제 싸움이 좀 붙었어요. 사실은요. 폴란드에서는 내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친다고 했잖아. 니네들 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니네들 민주화라고 니네들이 말하는 민주화의 한계가 그런 거거든 하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유로존에서는 유로존대로 폴란드가 지금 사실 전쟁 나고 나서 좀 기세등등한 것도 좀 있고 갖고 있던 무기를 지원도 해주고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뒤에서 이제 무기를 수입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유로존에서 커버해줄게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준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노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돈 그 나갈 수 있는 자금을 동결을 시켜버리고 그쪽 관련된 거를 뭐 이런 게 있어서 돈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뭐 그게 극단적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다른 어떤 악유가 생기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많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행이 되면 이 다음에도 폴란드 외에도 루마니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 남미 쪽에 가면 콜롬비아 같은 데도 지금 이제 장갑차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애매하게 됐지만 호주 쪽 같은 경우는 K9 자주포 사실상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레드백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여기저기서 이집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방사는 앞으로도 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맥락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러시아가 지금 뭐 방산 제품을 수출하고 자시고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러시아가 이제 비워버리고 중국이 저렇게 나오니까 중국하고 미국하고 대립을 해버리게 되니까 나토에 속해 있는 국가들은 중국산 수입할 수가 없고 중동 쪽도 마찬가지로 중국산을 수입을 해가지고 운용을 하자니 미국 눈치가 보이는 거고 그래서 좀 보통의 경우에 이제 대부분이 이 환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나토 표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또 그 기술적인 어떤 결합도도 높고 하기 때문에 우리 제품에는 상당히 좀 유리한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현 정부는 우리나라가 방산 탑4 안에 들어가겠다라는 목표까지 내세우고 있는데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좋은 어떤 그림은 좀 만들어지고 있다. K방산의 강점은 대량 생산 규모,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통해 가지고 양산을 통해 가지고 양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성능 자체도 가성비도 뛰어나고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그 대응 능력이라고 하죠. 이 대응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K2 전차 같은 경우는 미국 기술하고 러시아 기술이 합쳐진 하이브리드 전차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기 한동안 좀 말이 많았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러시아에다가 차관 준 거 대신으로 받은 거거든요. 이제 그 덕분에 우리가 미사일, 뭐 위성, 뭐 이런 쪽에서 도움을 좀 받긴 했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이제 게 있다 보니까 제품의 어떤 성능도 상당히 높다. 여기에다가 다른 데서는 기술 이전을 안 해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원하면 기술 이전 해준다. 합작법인 형식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제3세계 국가 이런 데서는 우리 거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K 방산을 사야 하는 이유 일단 방산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국가 간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계약이 체결이 돼서 물건이 나간다고 해가지고 기업이 돈을 못 받는 구조는 없어요. 계약이 되면은 돈은 받습니다. 22년 말 기준으로 56조 2,672억 원. 21년 대비 21년 대비 85.6%가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제 넥스원, 하나시스템, 롯데매장구가 크게 늘어났고요. 국내 방산은 사실은 이제 10% 내외에서 이제 마진을 통제를 하기 때문에 좀 박한데 해외는 고마진입니다. 4분기 실적 기준으로 15%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50%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차 가격 비교해보고 이러면은 그리고 폴란드 같은 경우는 1,000대가 다 된다고 해도 그 납품 기간이 4년에서 5년이기 때문에 상당히 단기간 내에 나간다. 그리고 나가면 나가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창정이라고 그러죠. 정비. 그다음에 이제 백업해 주는 거. 그거 역시도 이제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 가지고 향후에는 뭐 5% 10%짜리가 아니라 굉장히 고마진 사업으로도 성장할 개연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폴란드 관련해 가지고 폴란드의 진심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거 붙여놨는데 이게 순서대로 보면은 대통령입니다. 좌측 상단. 그 다음에 그 국방 여기가 가운데가 아래가 폴란드 국방장관이에요. 네. 그 다음에 우측 하단이 총리입니다. 이게 다 탱크 앞에 서 있네. 네, K2 그 시연하고 나서 이제 거기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 3인들이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다가 저기 합작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그 유럽에다가 그 자기네 국방도 강화하고 그걸 토대로 유럽 주변에다가 그걸 또 공급하고 이럴 야심이 있는 거 꿈이 있는 거군요. 네. 그러면 기술 공짜로 받고 어떻게 됐든 간에 자기들도 좋고 나중에 자기네들 어떤 생산을 통해 가지고 매출을 일으켜서 산업에도 도움이 되는 군수 산업을 일으키려는 꿈이 있군요. 네. 그래서 폴란드가
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진심이다. 음.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회사들 그냥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옆에 이제 내용들은 쭉 정리해 놨습니다만 폴란드하고 2차 계약 이제 하반기 가시화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지난번에 누리호발사 했거든요. 이게 이제 이거 예정이라고 써 있는데 이건 이미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 총괄 이쪽에서 지휘를 합니다. 네. 사실상 그쪽 대표이기도 하고 여기가 그 한화오션이라고 해서 대우조선을 그렇죠. 이 산하로 넣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잠수함, 군함 이쪽까지 다 커버를 해서 이쪽은 명실상부 육해공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군수업체로서 주가도 굉장히 가장 그 좀 안정적으로 꾸준히 올라왔죠. 하나에어스페이스가 그죠? 방산주 가운데. 실적도 좋고 예.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슈화되면서 하나그룹이 사실상의 방산을 다 에어로스페이스로 몰아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하나 주식회사 한화 지주회사에서도 방산 부문을 떼서 이쪽으로 붙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그 국내에서 최고의 어떤 방산업체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제 미국의 유수의 방산업체에 견줄 수 있는 방산회사로 성장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심플하게 이제 로템은 전차로 많이 알려져 있고 네. 장갑차, 전차 이런 것들 하고 있고 쥐레 이제 제거 그 기기도 여기서 개발을 했습니다. 장갑차처럼 생겼는데 그거는 이제 그 전에 어디서 했었냐면은 개성공단 개발할 때 쓰려고 개발했던 거. 우크라이나 영분이 와가지고 그거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그 거기에 해당되는 기계가 여기에 있고요. 그거 말고 이 회사는 사실 주목하셔야 되는 건 방산도 방산이지만 고속철입니다. 네. 고속철 사업을 지금 최근에 이제 한 1조 8천억짜리 국내에서 KTX SRT를 수주를 했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전에는 이게 한 양당, 그러니까 그 고속철 그 한 칸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한 칸이죠. 한 양. 한 양당 그 전에는 30억 원대였거든요. 얼마요? 30억 원대. 30억. 네. 30억대. 근데 이번에 50억대로 올랐습니다. 물론 뭐 물가도 오르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익률 자체가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거 대만의 신간센 같은 경우는 한 칸당 100여억 원에 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더 올라갈 여지가 많다라는 거죠. 정상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창정을 해서 정비 부문 같은 경우도 이게 마진이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일단 수주를 하게 되면 이 창정까지 다 확보를 하기 때문에 그거 납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 가지고 이 창정 부문의 매출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주목하셔야 되는 게 KTX 1세대 물량이 980량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교체 주기가 28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인가 어제 대통령 기사 보니까 뭐 이제 그런 KTX를 대폭 늘려가지고 전국에 뭐 이 생활권을 더 강화 이게 아마 무슨 행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 보통 그런 뭐 철도청 행사 같을 때 대통령이 가서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결국은 정책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건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네. 근데 국내에서 사실상 이거를 제작을 해보고 운용을 해본 경험을 갖고 있는 업체는 로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 업체들이 입찰을 안 해요. 국내에서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가가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로템에서는 이제 이거를 정상화시켜 나가면서 올라가면은 마진은 그만큼 더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어쩌면 상반기 중에 이제 결정이 날 것 같은데 호주 퀸즐랜드 쪽에 다우노그룹을 통해 가지고 2조 원짜리가 지금 이제 하나 기술 이전 조건으로 해가지고 수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켜보셔야 되는 거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우디 같은 경우도 그 뭐죠? 그 네옴시티. 네옴시티 개발을 할 때 거기 이제 트램 같은 거 설치하고 하잖아요. 거기 그쪽에서 지금 계획이 뭐냐면 수소로 가는 트램을 이제 개발하는. 여기서 갖고 있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국내에서 실제로 시연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 아마도 거길 겨냥 사우디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친환경 그 엔진을 통해 가지고 구동이 되는 수소 트램 같은 경우도 이 트램 같은 경우도 이제 향후에 이쪽 동사는 또 전략적인 어떤 상품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보스턴 다이너믹스라고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로봇은 만들 줄 아는데 양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동사는 대테러 작전용 로봇을
국내에서 수주해 가지고 만든 경험이 있고요. 실제로 로봇과 관련돼 가지고 생산을 이쪽에서 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로봇과도 연관이 된다라는 점을 지켜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항공우주야 다 아시는 이제 FA50 이런 것들 관련돼 있는 부분이고 이제 최근에 말레이시아의 1조 2천억짜리 그다음에 이제 폴란드의 그 1호 첫 번째 비행기가 나가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그 총에서 12대가 지금 이제 나갈 걸로 예정이 돼 있고 태국이 2대. 24년 이거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이거 이제 한 100여 대 정도 가능성이 있고요. 이쪽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거는 미군 해군 고등 훈련기. 이게 지금 그 전에 이제 훈련기 한번 미국에서 입사를 했다가 떨어졌었거든요. 기억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떨어졌었는데 그 받아갔던 회사가 보잉인데 걔네가 납기도 못 맞추고 단가도 못 맞추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요번에 다시 한번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해군 쪽 거는 이번에 받아오겠다. 이걸 받아오게 되면 이게 이제 한 4,500대까지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 물론 컨소시엄을 가져가 이제 구성을 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T-50 원래 FA50이 훈련기거든요. T-50이었거든요. 그걸 이제 공격기로 이렇게 네네. 바꾸는 거잖아요. 네. 그 시스템하고 운영 방식이 네. F-16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제 훈련용으로도 쓰고 음. 거기다가 또 이제 무기를 일부 장착을 장착하면 하면 이제 공격기가 되는 네네. 거죠. 예.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쪽들 회사들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이 회사 3사들이 전부 다 그 방산 쪽으로 해가지고 수주 모멘텀이 큰 것들이 다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변화라든지 아니면 수급을 체크해 보신다든지 그러셔가지고 어떤 기회가 된다면은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주가를 안 보고 얼핏 생각하기엔 아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물론 최근에 조금 조정받았지만 그 전에 보면 굉장히 꾸준하게 올라갔던 그런 네. 경험 머릿속에 차트 그림이 있고 반면 노템 같은 경우나 한국항공우주는 변동성이 좀 있었던 그죠.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나요. 주가 부분에서 네네. 그죠. 그래서 살짝 고민인데 지금 이제 K 방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대표 기업 세 군데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뭐 꼭 우선순위를 매기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세 개를 하시게 되면 순서를 결정하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예, 그러니까 뭐 1점이라도 좀 높은 점수를 요 순서대로 생각을 해도 될까요? 이것도 물론 선호의 문제이긴 한데 본인 이제 그건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데요. 예, 이제 좀 약간 그 각각의 특성을 조금만 얘기해 주세요. 주가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면. 네. 아까 이제 한화 같은 경우는 네. 방산 부문을 아까 육해공을 다 아우르고 네. 우주까지 이제 붙여가지고 간다라는 점에서 이 볼륨을 가지고 이제 규모의 경제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또 덧붙여서 보면은 이제 우주 시대까지 열게 된다는 점. 그러면은 이제 그룹 내에서 이제 스페이스 허브도 이쪽에서 출범을 시킬 거고 우주 탐사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 그런 모든 부분을 아울러 가지고 이쪽에서 가져간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미래 산업까지 확장이 될 수 있다. 좀 종합적인, 복합적인 예, 방산업체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템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방산의 어떤 속도는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는데 그것도 좋은데 이제 철도. 그것보다는 철도 부분, 철도도 그냥 뭐 지하철, 전동차 이건 아니고요. 네. KTX 고속열차 쪽, SRT 이런 쪽인데 이쪽이 이제 그 단가가 올라와서 마진이 개선이 되고 국내는 그다음에 28년도가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980량 정도가 이제 교체 수요가 이제 도래하게 된다. 네. 그게 제작비로만 지금으로 따져도 한 5조에서 6조 이상이 들어간다고. 다 조단이네요. 예. 그러면 그거에다가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통령께서 또 가셔가지고 전국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깔아버리시겠다고 네, 그러면 네. 그것도 또 플러스 알파가 예.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쪽으로 나가는 것도 분명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고속철 만들어서 운용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이제 그 로템이 직접 나가는 게 아니고요. 어떤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가지고 정부 단위에서 이제 이걸 지휘를 하는 구조거든요. 네. 그런 구조로 해가지고 가다 보면은 이쪽도 포텐셜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꾸준하게 일단 밸류가 올라갈 수 있는 요건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카이, 예.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지만 일단 비싸잖아요. 그렇죠. 단가가 비싸요. 단가가 비싸죠. 예.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몇 대 안 나가도 엄청난 매출이 나온다. 그다음에 항공기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전투기 내지는 뭐 연습기 이런 거를 갖다가 제작을 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희소성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뭐 어디 몇 대 이걸 떠나가지고 미 해군 고등훈련기 쪽에 된다 그러면 이건 정말 초대박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된다 안 된다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맥락을 고려해 보시고 지금 가격선에서 그럼 저점 대비 얼마만큼 올라왔어 그러면 바닥에서 많이 안 오른 거는 제가 보기엔 항공우주가 좀 덜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로템 그렇죠. 그다음에 많이 올라간 거는 하나. 하나죠. 예. 근데 이제 포텐셜을 가지고 어떤 게 더 갈 것 같아 그러면은 항공우주가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기만 한다면은 뭐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고 로템 같은 경우는 밸류를 가지고 꾸준히 이제 우상향의 그림을 예. 가능성이 있는 회사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려운 각각의 그 특성이 있고 또 이제 기업 가치가 있지만 그 지금의 주가 수준을 또 반영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질문을 드렸는데 포인트를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요. 예, 방산에 대한 얘기도 속 깊은 얘기를 오늘 하이투자증권 이영훈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